샌포드 마이즈너 연기 테크닉 1장 장면 세팅 두세이 홍조. 언뜻 보면 트윈 침대 2개를 제외하면 사실 그리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강의실로 보인다. 하얀 시멘트 천장에 나무 쪽판들을 이어붙인 황색 벽과 잘 왁스칠된 검정 아스팔트 타일의 바닥은 미국 중서부에 있는 사범대 캠퍼스나 새벽녘 외진 곳에 동떨어져 있는 고즈넉한 기숙사의 원룸 인테리어를 연상시킨다. 강의실 한가운데에 서서 왼쪽을 보면 교사용으로 보이는 회색이 커다란 나무 책상이 칠판 앞에 놓여 있다. 그 왼쪽 창문으로 교정이 내다보이지만 블라인드를 내려놓은 탓에 창문 앞에 있는 나무 꼭대기만 슬쩍 보일 뿐이다. 창문 아래 낮은 연단 위에는 학생들을 위한 접이식 의자가 2줄로 놓여 있다. 어림잡아 20개쯤 된다. 칠판 양쪽으로는 인쇄된 격언들이 액자에 걸려 있다. 명확하라. 이론스의 행동은 1파운드의 말보다 가치가 있다. 이 방이 좀 유달라 보이는 것은 침대 때문이다. 누군가가 창문 반대쪽 벽에 쭉 밀어놓은 것처럼 키 작고 넓은 침대 2개가 한쪽에 모여 있다. 짧은 나무 다리들은 6인치짜리 강철 볼트로 조립되어 축구팀 하나가 올라가도 끄떡 없을 만큼 튼튼해 보인다. 2 침대 모두 줄무늬 시트를 씌운 매트리스가 올려져 있고 꾸깃꾸깃한 초록색의 얇은 면 침대보와 베갯이 덮는 베개가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 침대 프레임 역시 교사용 책상과 다를 바 없이 우중충한 회색이다. 이 침대들은 어딘가 모르게 초현실적인 구석이 있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탄탄하게 생긴 모양새라든가 실용적인 색상 탓인지 침대라기보다는 체조용 매트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리저리 뜯어봐도 거친 천으로 바닥을 씌워놓은 탓에 복식 경기장 같기도 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던 다른 가구들도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 작품처럼 보이는데 한몫한다. 검은색 전화기와 빈 위스키병 2개가 올려져 있는 게 전부인 책상, 다리 하나가 없는 스탠드식 코트걸이, 텅 빈 TV 선반, 벽에 기댄 채 바깥 하늘만 비추고 있는 거울, 지루한 회색으로 칠해둔 긴 테이블, 그 모든 것이 모여 이 강의실의 인테리어를 완성하고 있다. 샌포드 마이즈너는 1930년대 초 이런 특별함이 가미된 여러 강의실이 있는 뉴욕 네이버후드 플레이하우스에서 연기를 가르쳐왔다. 50년간 그가 가르친 학생의 숫자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어림잡아 수천 명인 족이 될 것이다. 이 학생들을 대표할 사람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조앤 우드워드도 이 연기학교에서 샌디의 수업을 들었다. 성인이 되어 학교로 돌아온 그녀는 샌디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한 적이 있다. 샌디는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스승이에요. 제가 2부의 새 얼굴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이후 1959년 제게는 하나의 계시처럼 배우로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샌디와 함께 연기학교에서 공부했던 미국의 극작가 데이비드 마멧은 샌디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1960년대를 살았던 우리 세대에게는 유일하게 중요한 뭔가를 아는 사람, 생애를 살면서 우리가 만난 진정한 스승 중 한 분이었죠. 그는 때론 독단적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가 옳다고 생각했고 절대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겐 그로부터의 배움이 절실했습니다. 샌포드 마이즈너는 1905년 8월 31일 브루클린 뉴욕 자치구의 그린포인트 지역에서 허먼 마이즈너와 버사 마이즈너 부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부는 모두 유대인으로 어린 시절 헝가리에서 건너온 당시 어머니는 갓난아기였고 아버지는 16살이었다. 이민자 출신이다. 아들이 태어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그린포인트의 반유대주의가 극심한 폴란드 이민자들을 피해
브롱크스로 이사했다. 가족은 사우스 브롱크스 허니엘 웨비뉴에 있는 작은 주택에 살았고 2년 뒤에는 둘째 아들 제이콥이 태어났다. 하지만 당시 3살이던 샌폰드의 건강을 위해 뉴저지의 캐스킬로 여행하던 중 아기였던 제이콥이 살균되지 않은 우유를 먹으면서 결핵에 시달리다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마이즈너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나는 상당한 경험을 했죠. 내가 5살 때 당시 3살이었던 동생의 죽음을 나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수십 년간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학교에서 입학한 후에도 어른이 된 후에도 나는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부모님은 선량한 분들이었지만 현명하지는 못하신 탓에 저에게 너만 아니었으면, 너 때문에 그의 여행을 떠나지만 않았더라면 동생이 병으로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어린 시절에는 거의 친구를 사귀지 않았죠. 예나 지금이나 늘 두려움 많은 나는 혼자 공상을 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마이즈너와 사이가 좋았던 여동생 루스는 1983년에 세상을 떠났다. 마이즈너가 16살이 되던 해 막 태어난 남동생 로버트를 비롯해 가족들은 브루클린의 블랙푸시로 이사했고 그 후로는 그들과 연락이 끊겼다. 마이즈너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에게 나중에 어른이 되면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한다. 10대 시절에는 극장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 군인들의 죽음과 명예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영감을 얻어 사촌들을 데리고 흑백 무성 영화를 찍는 놀이를 하기도 했지만 그의 유년 시절의 대부분은 홀로 피아노 연주를 하며 정서적 해방을 찾았다. 1923년 에라스무스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담요슈 유학원 후일 줄리아드 스쿨로 합병에 입학하여 피아노를 전공하게 됐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연기를 하고 싶다는 의지는 변치 않고 19살에 마침내 그 꿈을 이뤘다. 나는 늘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플랫부시에 살던 시절 배우를 꿈꾸던 몽키 토비아스라는 친구와 함께 시어터 길드에서 아역 배우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갔죠. 당시 필립 레드, 테레사 헬번이 면접관이었는데 그럴듯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탈리아의 비극 배우 살비니부터 들먹이며 연기에 대해 이래저래 허풍을 떨었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그들은 내 말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비웃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시드니 하워드의 They Knew What They Wanted에서 단역을 하나 얻게 되었죠. 출연진 중 무려 폴린 로드도 함께였는데 그녀는 천재이면서도 순수하고 단순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낱말풀이 퀴즈를 하면서 모자를 의미하는 3글자 단어가 뭐지? head, cap 하고 물을 때면 아이처럼 순수해 보였지만 연기만큼은 천재였습니다. 나는 애나 크리스티에서 활약하는 그녀의 연기를 좋아했어요. 그즈음 나에게 파고드는 연기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허먼 마이즈너는 헝가리에서 이민 온 뒤 50년 넘게 모피상으로 일했죠. 샌포드는 놀라울 정도로 아버지를 잘 흉내내면서 밍크 코트를 입은 젊은 아가씨의 손등에 점잖게 입을 맞춘 후 능숙하게 모피를 훑으며 코트의 품질을 평가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의류업에 종사하기를 바랐다. 샌포드는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아버지의 바람대로 바지 공장과 레이스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시어트 길드에서 성공하기 전의 일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연기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침묵으로 반응했다. 저녁 식사 중에 아버지에게 배우가 되었고 그렇게 고백하자 쥐죽은 듯한 침묵이 이어졌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여동생조차도 말이죠. 디저트를 먹는 동안 아버지는 내게 봉급으로 얼마를 받느냐고 물었어요. 1개월에 정도 지나고 연극이 성공하면 일주일에 $10를 받을 거라고 대답하자 결국 아버지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일주일에 $10라는 말에 저녁 식사 자리는 엉망이 되었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는 장학금을 받으며 위니프레드 레니헌이 지도했던 시어트 길드에서 공부했다. 레니헌은 뉴욕에서 버나드 쇼의 성 조앤을 출연한 미국 배우였다. 하지만 마이너즈너 집안에서 그녀는 레파토리 전속 극단의 한낱 기술자일 뿐이었고 학교는 별 볼 일 없는 곳에 불과했다. 이 즈음 마이즈너는 음악가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에런 코플랜드라는 젊은 작곡가와 친구가 되었다. 파리 유학에서 막 돌아온 코플랜드는 소르본에서 공부하던 친구 헤럴드 클러먼을 샌포드에게 소개했다. 헤럴드 클러먼은 샌포드만큼이나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클러먼은 단기간에 시어터 길드의 무대 감독이 되었고 각본까지 도맡았다. 새롭게 친구들을 만나게 된 마이즈너는 젊은 연극 애호가 리 스트라버그와도 친해졌다. 스트라버그는 내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훌륭한 배우들과 예술가들을 소개해 주었죠. 감동적일 만큼 큰 도움을 주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타고난 취향과 성향을 발견할 수도 있었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함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봤던 구소련 오페라 가수 샬리아핀이 그랬어요. 샬리아핀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건 역시 감정의 깊이와 연극성을 갖추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클러먼과 스트라버그스에 이어 시어트 길드에서 일었던 셰릴 크로포드와 합세하여 1931년 3년간의 치열한 토의와 기금 활동 끝에 이들은 28명의 배우를 선발하여 전설적인 그룹 시어터를 탄생시켰다. 그룹 시어터는 비록 10년 만에 문을 닫았지만 미국 연기예술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창단 멤버로 함께한 샌포드는 당시 25세였으며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그룹 시어터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모피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 예술에서 그룹 시어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는가는 극작가 아서 밀러가 남긴 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나는 오직 그룹 시어터의 공연을 볼 때만 진정으로 연극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아서 밀러 대본집 그룹 시어터가 해체되고 30년 후인 1957년 출간되었다. 에서 밀러는 이렇게 말했다. 앙상블 연기가 훌륭할 뿐 아니라 관객과 배우 사이에 그 만들어내는 유대감의 밀도가 아주 높다. 이들이 선보이는 선구적인 연극은 신앙 중심의 연극이었던 그리스 시대를 떠올리게 할 정도였다. 나는 55센트짜리 발코니석에서 그룹 시어터를 지켜보았다. 인터미션 때 몸과 마음을 움직인 그들의 열기와 열정은 고스란히 눈앞에서 느끼기에 충분했다. 설사 내가 작가로서 연극에서 결점을 찾았다고 한들 대부분의 공연이 나에게 영감을 준 것에 비한다면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1938년 그룹 시어터는 런던에서 가장 호평받는 클리포드 오테지의 골든보이를 공연했다. 마이즈너는 잔인한 갱스터 에디 푸셀리 역을 맡았다. 타임즈지의 제임스 어게스트의 평가는 명쾌했다. 일반인인 우리로서는 절대 생각지 못한 수준의 연기를 펼쳐 보였다. 그룹 시어터의 수준 높은 연기의 근원은 명성 높은 모스크바 예술극장과 그곳의 공동 감독인 콘스탄틴 슬랍스키가 발전시킨 시스템에 입각한 실습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스타니슬랍스키는 두 가지 이유로 그룹 시어터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다. 첫째는 그가 리처드 볼렙슬랍스키와 마리아 오우스펜스카야의 스승이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대표였던 그가 뉴욕으로 이민을 와서 1924년 아메리칸 레버러토리 시어터 연기학교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이곳은 6년간 600명의 미국 배우와 감독을 배출하여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의 초기 역사를 써내려갔다. 배우 스텔라 애들러와 루즈 넬슨, 유니스 스토더드 또 모두 그룹 시어터에서 합류하기 전까지 이곳의 학생이자 멤버였다. 리 스트라스버그 역시 1924년 이곳에서 공부했으며 그와 헤럴드 클러먼도 연출도 함께 전공했다.